지금 집값이 미쳤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다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과연 너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저희가 또 들어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아느냐 모르느냐랑 상관없이 내가 의사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임대시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를 놓고 집을 사냐 마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샀을 때와 안 샀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떨어진다 이렇게 막 올해부터 시점까지 정해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맞출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죠. 뭐 사냐 안 사냐. 그렇죠. 그럼 내가 아까 그 케이스에서 워스트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샀어요. 지금 시점에. 샀는데 나한테 최악은 뭘까요? 산 사람한테. 지금 시점에.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렇죠. 네. 마음이 집값이 아프죠. 떨어지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주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나한테 최악이야. 근데 그러면 이건 주식이 아니라 주식은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살 수는 있잖아. 근데 내가 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딘가에 거주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안 사게 되면 뭘 하겠어요? 전세를 살거나 월세로 월세로 임대를 살거나. 하겠죠. 임대를 사겠죠? 네. 그럼 전세랑 월세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매매 시장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임대 시장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임대 시장은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것 같다고 전세 2개 얻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지금 현재 집이 필요한 사람보다 지금 현재 있는 재고주택이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전세가가. 내가 집을 사서 떨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임대를 갔는데 그 임대가가 올라가는 건 확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곳들. 매매가가 여기 있고 전세가가 여기 있는 데도 있고요. 특히 재건축 같은 투자재들은 더 아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매매가는 여기 있는데 전세가가 이쯤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비율로 치면은 수도권에서 지금 70%면 되게 높은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70%짜리를 간다. 근데 내가 이 70%짜리 집을 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고 임대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치고 올라가겠죠. 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임대가가 오르면서 떨어진 걸 막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피하려고 임대를 갔는데 임대가가 매매가 턱 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집을 안 샀어요. 그때 최악은 뭐죠? 집값이 올라서 네. 더 이상 뭐 살 수 있을 범위가 안 되는. 근데 그거는 네.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집값이 여기 있고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떨어졌을 때 최악은 내가 떨어졌을 때가 무서워갖고 집을 안 샀다가 올라버리면 난 진짜 황당해지는 거 무방비가 되는 거죠. 내가 집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내가 잘 고르면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이 받치거나 이런 아파트를 잘 고르면 그러면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임대가는 오를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집을 무주택자분들 중에는 특히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오르고 내리는 건 알 수 없지만 내렸을 때 내가 임대로 살다가 하락장이 시작되면 내렸을 때 내 집을 마련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하락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한 말인데요. 오르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몇 천만 원 싸게 살려다가 그거는 이제 정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하락했을 경우 그 이익을 보지만 내가 생각대로 안 갈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슨 얘기냐면 6억이야. 지금 매매가 6억인데 전세가 한 4억 5천 정도 해요.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6억에 4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나 5억 되면 사야지 하고 안 샀어요. 근데 2년 뒤에 전세가 5억 2천인 거야. 그러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지.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말한 것 같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나는 완전 무방비가 되잖아, 또.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2억 오르고 2억 그대로 떨어질지 2억 오르고 5천만 원 떨어질지 1억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지. 부동산은 거주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알아맞추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모르겠으면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든 인발부가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얘기 하는데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근데 10년 전 생각을 해봐요. 2011년 생각을 해봐요. 2011년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지금 2011년보다 싼 아파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2011년에도 그런 고민 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지 말아야지, 집값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때 샀던 사람이 2011년에서 14년까지 빠졌거든. 빠졌어요, 실제로. 근데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애 학교 보내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 여기서. 근데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실거주 의사결정은.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다. 단 예외가 있는 게 집값이 6억인데 내 돈이 1억이고 5억을 남한테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히려 더 형편에 맞는 집을 고르시는 게 맞는 네.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는데 형편에 맞는 집이 3억 정도예요. 내 예산을 세워보니까. 근데 3억짜리 집을 쭉 찾아봤더니 내가 직장 출퇴근이 안 돼.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럼 기다려야 돼요. 돈 모으면서. 내가 내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오는 집을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시기까지. 그 시기가 오냐? 와요. 근데 그게 되는데도 안 사지는 말라는 거죠.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일단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 거죠. 중요한 거고 네.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이건 전혀 상관없이 네.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내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그때 내 집 마련이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집은 사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집을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 지방만 해도 광역시 레벨로만 가도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축 아파트 30평이 6억, 5억 정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 수준이 정점에 있는 시기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마음 먹으면 사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떨어질까 봐 겁을 내지만 그게 10년 뒤에는 저는 6억보다 비쌀 것 같아요. 적어도 광역시 정도는. 지방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집을 사서 이 이슈에서 해방돼서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광역시 외에 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런 경우 저는 거기는 그냥 새 아파트 위주로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주하실 거면. 왜냐면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이슈가 있을 때는 집이 낡으면 그 집이 빌 수도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집이 빌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한국대기에 있는 35년 된 나홀로 아파트도 집이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졌을 때 전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 분양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양가는 계속해서 신축 오르니까. 아파트의 분양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만큼. 물론 지방 중소도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만큼도 못 올라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살아야만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선 제일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너나이님의 투자 사례를 또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자세히 알고 싶어요. 또 제일 또 투자를 기억에 잘하고 남는.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질문 보고 제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인천에 투자한 건데 제가 그 아파트를 그 시점에 꼭지를 잡았어요. 2017년에 샀나? 근데 그 당시에 왜 인천을 가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게 됐어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갔는데 역세권이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2억 4,400 정도에 샀는데 제가 전세 2억 3천인가 썼거든요. 근데 2년 뒤에 전세가 이제 2억 1천이 됐어요. 떨어져 버렸네요. 역전세가 났네요. 그리고 매매가도 한 2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죠.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수도권은 7년 동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7년 동안 내리 올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있다. 오르다 한참 내리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게 2017년에 사서 2020년까지 빠졌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역전세 나면서 제가 이제 돈도 더 들어가고.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투자라는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거를 못 지키겠구나. 그때 하나 더 살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네. 가격이. 왜냐면 싸졌잖아. 싸니까. 네. 더 싸진 거잖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 물건이 싸다는 거에는 되게 확신이 있으셨나요? 확신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유쾌하지 않은 거죠. 흔들릴 것 같아 확실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려요. 네. 제가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 봤구나. 그래서 이게 인상 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제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여러분들은 항상 베스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 베스트 시나리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나는 이거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내 시나리오에서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정하기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해요. 손절을 해버리죠. 네, 매도를 그러면서 해버리죠. 손절을 쳤다고 하죠.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그리고 내가 이걸 싸게 샀다고 생각한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라는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면 올라야 되는 게 투자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싸게 사서 오랫동안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싸게 모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전자와 후자. 전자와 후자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행동은 상당히 달라요. 전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서 올라가는 게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서 만약에 떨어지면 내 투자가 망했다고 확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왜 인상 깊다고 하냐면 저는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거 사고 2년 뒤에 전세 재계약하러 갈 때 매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투자로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를 생각을 생각한 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던지는 거지. 네, 안 던지는 올랐으니까. 거죠. 네. 차라리 지금 왜냐면 다른 데는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빨리 버리고 딴 데 걔네들을 가자.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손실을 확정하고 저쪽으로 가서 저걸 해야지. 혹은 그냥 아예 돈 잃은 거에 낙담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죠. 부동산 역시 나랑 안 맞아. 안 맞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투자를 하나 더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싸졌으니까. 혹시 안 했던 이유는 있을까요?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안 했어요. 네. 더 좋은 데 투자했어요. 왜냐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은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 실제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투자 가르쳐주는 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행동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운 거죠 그게. 근데 저는 그런 투자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서 그게 참 많이 인상 깊었고 그거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마음이 어떻냐, 너는 지금 마음이 어떻냐, 네가 이거를 잘 감수하면서 돈을 뱉어내면서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냐,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공포는 어떠냐. 왜냐면 역전세라는 게 인천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때가 진짜 투자자로 시험대에 드는 거죠. 제가 생각보다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이런 심지가 있구나. 부동산이랑 그래서 맞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뒤로 투자할 때 더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아요.